안녕하세요, 선생님. 디지털 교육의 2회 디지털 강의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적인 어떤 용어 이해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이죠.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 역사, 인공지능 관련 용어, 그리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적용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강조하죠.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하고 이해하고 생성,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 능력을 교육에서 중요시 생각하고 이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겠죠. 그 인지적 비판적 능력에서는 정보를 신뢰성 출처를 판단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생산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해서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창의적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초창기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은 생산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한국교육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명시하고 교과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다양한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입니다. 교육 현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활용 능력과 안전한 디지털 생활 교육을 구현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보 활용 교육, 검색, 평가, 정리, 발표 능력,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 인공지능과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특징이 개인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도 있지만은 빅데이터라는 보다는 전체 데이터와 연결된 관련된 데이터, 연결주의라 그럴까요? 그러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 교과로 본다 그러면 하나의 역사의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동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 가지 융합적인 내용도 있는데 또 객관이란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 일부 교육과학자들은 단순히 기술 습득 중심을 접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사회문화적, 비판적 사고 역량을 연결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정보 과잉,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율적 학습자의 시민으로 성장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매우 관련된 부분이 추후에 전자투표와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책과 학교 연계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아직 이렇게 원활하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 추후에는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의 완전 학습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디지털 도구 활용 가능, 기술 중심 비판적 사고 평행, 단순한 기술 활용보다는 정보 활용, 윤리, 창의성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디지털러시는 단순한 정보 기술 활용 능력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핵심 역량을 여기며 정책과 현장이 이를 실천한 형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님 전우천 교수님의 강의 이렇게 인터넷에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글 쓰기의 미래 이렇게 하면서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자분들 그리고 사회 각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의 접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에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해석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았을 때 기술 결정론적인 의미가 좀 있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을 강제하는 건 아닌데 좀 요구하고 있죠. 사회, 경제, 교육 구조까지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는 현상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 구축 이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가 인공지능 역량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기술 자체가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좀 강제성을 띠고 좀 있죠. 예, 기술의 의미와 사회 방식은 사회 합의, 권력,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후에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원서를 낼 때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요구하게 되겠죠. 근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기술을 먼저 배우고 활용하면서 조기 수용자 개인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업무 효율,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혁신 확산 이론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은 선택이지만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 위험 대비 및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기회주의적 자기 개발, 좀 단어가 좀 그렇지만은 좀 더 인공지능을 빨리 학습하고 능력을 길러서 사회 경제 변화 속에서 개인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역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죠. 제가 2000년 이 시점에 1990년대 후반 이 시점에 인공지능 개발을 하였고 컨텐츠 기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가장 1차 붐이 일었고요. 그다음 2차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한 번,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2025년, 2026년 이 시점에 있는 시점에서 이게 처음 일어나는 어떤 붐이 아니고 앞부분에 여러 번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969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영화가 한 편 있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죠. 할이라는 컴퓨터가 나오고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1943년 이제 여러 학자들이 기초기능 인공신경망을 금말령 형태로 연결하여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동작을 아주 기능을 흉내낼 수 있음을 증명하고 50년대 그리고 기계가 인간에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능이 있는지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60년대 용어 사용하고요. 그리고 1970년대 연구가 계획됐던 결과가 보이지 못하자 대규모 투자가 중단되는 60년대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80년대 올라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012년, 2014년 구글, 그리고 2016년 이세돌, 구글, 알파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글, 알파고, 이세돌의 이 내용은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머나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그리고 현장에 들어올 수가 있구나.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하나 일반인들도 이제 컴퓨터가 단순한 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인간과 어떻게 학습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 인간과 비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전환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내용은 컴퓨터 공학과나 공학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보다는 교육학과 중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으로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50년대, 70년대 인공신경망이 나왔죠. 인공신경망. 인간의 두뇌에서 신경세포인 뉴런의 인경들을 모방한 모델입니다.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모델이 기초적인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 좀 더 학습을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 나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죠. 그리고 딥러닝 방식이 지금 학습 방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좀 넓게 보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좀 더 그 훈련 방법이나 효율성을 좀 높은 게 머신러닝이고요. 좀 더 이거 신경음악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학습 성찰 정도 수준까지 높은 수준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딥러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따로따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은 행동, 생각, 학습, 문제 해결, 판단 등 컴퓨터나 기기가 흉내내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했죠. 그 당시 초기에 이당 한 20여 년 동안 심볼릭 AI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과 논리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초기 접근 방식을 심볼릭 AI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명시적 지식 표현, 규칙, 사실, 논리, 그리고 추론 기반, 논리적 추론을 문제 해결했습니다. 투명성, 특정 결론에 도달하는지 설명이 가능했죠. 장점, 추론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였습니다. 단점, 불확실성, 모호함, 처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머신러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은 우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초 초기에는 어떤 규칙이 나오고 전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이 규칙을 찾으려는 겁니다. 기계가 직접 프로그램을 맞아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배우는 기술, 그런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립하는 이러한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명령을 명령할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 심볼릭 AI의 패러다임에서 프로그램과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될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답 출력하는 것에서 규칙을 찾는 것이죠. 머신러닝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됩니다. 그 전통 방식, 사람이 규칙을 직접 코딩해야 됩니다. 근데 머신러닝 방식은 기계가 수많은 이메일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럼 머신러닝을 학습을 어떻게 하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 저 사진은 개라고 알려주는 학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교육학에서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주의, 구성주의와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지도학습, 정답이 없이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강화학습,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학습을 강화학습이라 그럽니다. 이 어떤 컴퓨터공학과나 또는 공학적 기술 프로그램적인 의미에서 어떤 설명보다는 선생님들로 해서 세 가지 정도 쉽게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다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복합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은 뭐냐? 인공지능망을 깊고 복잡하게 쌓아서 기계가 스스로 패턴 속에서 패턴과 특징을 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찰이라는 부분도 내용이 나오군요. 그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을 구현하는 전체 분야라면 머신러닝은 스스로 규칙을 배우는 방법. 근데 이제 세 번째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방법인데 인공지능망을 깊게 층을 쌓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고 그냥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와 개 차이를 배웁니다. 그래서 10년 전쯤, 15년 전쯤 어떤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검색에서 고양이를 찾으면 고양이를 닮은 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게 이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 사람의 뇌가 여러 단계로 생각하는 것처럼 딥러닝은 데이터를 여러 층을 거쳐 차근차근 특징을 뽑아냅니다. 고양이 사진을 인식할 때 첫 번째는 선, 점 같은 단순한 모양을 찾고 두 번째 층에서는 눈기, 수염 같은 부분을 찾고 세 번째 층에서는 전체적 고양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어디에 적용되냐?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미지 찾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음성 인식, 스마트폰에서 음성 처리하는 거, 그리고 언어 처리, 글쓰기, 챗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은 깊고 복잡해서 기계가 스스로 패턴 속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근데 딥이라는 단어 있죠. 이건 단어가 깊은 통찰을 쓰는 거 의미하지 않고 그냥 연속된 층을 표현을 학습한다는 개념으로 이 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진짜 신경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 뉴런 구조를 본뜬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컴퓨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일부 핵심 개념이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한 거지만 딥러닝 모델이 뇌를 모델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층을 이용해서 좀 흉내를 낸 것은 맞죠. 데이터로부터 표현 학습하는 수학 모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작동 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한 기법은 딥러닝은 특정 형식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합니다. ANN을
사용합니다. 훈련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것을 추론이라 그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력값이 들어옵니다. 각 노드가 받은 값을 가중치, 그런 거 들어왔을 때 하나의 노드가 있는 게 여기 각각의 가중치를 주어지는 겁니다. 그 수학적 함수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층으로 전달되고 최종 출력과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오차 정도를 계산합니다. 오차를 줄이도록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하는데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세스의 성능이 또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좌우되게 되는 것이죠.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의 누런을 본떠 데이터를 규칙을 찾아 스스로 연결만 구조는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서로 연결된 뉴런 계층을 보고 그래서 이 층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라 그럽니다. 입력층은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것이고요. 은닉층은 입력을 여러 단계로 가공 분석하는 층, 이 딥러닝한테는 일어난 것이죠. 그 출력층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뇌를 본던 컴퓨터 모델이고 사람의 뇌에 신경내포를 정보를 주고 방식을 흉내낸 컴퓨터 모델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층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 층, 이게 층이 나눠집니다. 여러 층의 은닉층을 쌓아 복잡한 패턴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을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딥러닝이라는 용어는 소위 심층 인공신경망에 대한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훈련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마지막에 데이터를 반복 입력하면서 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조금 조정해 가는 겁니다. 원하는 출력에 가까워지는 만드는 과정이죠. 제가 경험으로는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100% 주어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약간 2%, 3% 정도 조금 관여했을 때 이 효과가 출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훈련할 때 초기 초점 무작위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 데이터를 서서히 추가합니다. 학습 규칙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및 예상 결과에 따라 관계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출력 계산하고 오차 계산하고 가중치를 계속 조정하는데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계속 집어넣다가 올라가고 내가 데이터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 가까워지네 그러면서 계속 이러한 과정을 속에서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성찰을 훈련하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공지능에서는 통상적으로 데이터 예측 오차 수정 과정에서 단순히 정답을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찰 인공지능은 단순히 답을 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내가 낸 답이 맞거나 틀렸는지 방법이 더 나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과정을 이제 성찰 인공지능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1차 답변 생성에서 기존 모델처럼 문제의 답을 생성하고 자기 평가가 들어가고 개선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이러한 성찰 과정을 반복해서 단순 오차를 최소화하고 더 깊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 효과가 추론적 향상, 단순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고 오류가 감소되고 자율적 학습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항상 인간이 성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끊임없이 성찰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성찰에 관한 인공지능 논문, 기사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오고요.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자, 그냥 이미지에서 그냥 인공지능 명상해봐. 혹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딥러닝의 성과, 이미지 인식이 혁신되어 왔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강아지를 찾으면 강아지를 닮은 떡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가 발전하고 음성 인식, 게임 강화, 자율주행 로봇이고 창의적 분야, 음악, 영상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이런 기분 좋고 누구누구 음악을 조금 닮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좀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줘. 그러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5, 6년 전인가요? 구글에서 전화 예약 인공지능을 시연한 적이 있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특정 이제 미용실에 전화해서 뭐 이렇게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라 그 분은 사람이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인공지능의 그 반응을 인공지능인지 컴퓨터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한 것처럼 이제 실시하고, 그리고 머리 컷하는 그런 예약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공적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이나 편집이나 선생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밑에 아래 자막을 이제 부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 있죠.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죠. 저도 방송국에서 편집을 활동을 했지만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특정 발음이 잘못된 경우 그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수정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또 편집도 하고요. 영상 자르고 자막 써주고 외국어 번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코딩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힘을 발현하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큰 기획이라기보다는 기초 어떤 코딩 과정, 조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오랜 단순 작업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기초 코딩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대체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컴퓨터 코딩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국 쪽에 한 팀이 있고 인도 쪽에 한 팀이 있어서 24시간 전환하면서 서버를 중앙에 두면서 작업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의 다시 네 가지 관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통상적으로 이 그래프를 하고 있는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이 네 가지 큰 팩트? 아니, 네 가지 분류 또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육분야에 적용 관계되어 있는데 리터러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 리터러시 중에서도 알고리즘 리터러시라는 내용이 있고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 일종의 설계도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더불어 인공지능의 리터러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도,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그리고 프로그래밍 리터러시,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하는 작업을 프로그램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데이터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자료를 찾거나 물건을 살 때 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 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아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리터러시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 이 윤리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죠. 인공지능에 관련된 윤리 문제 및 도덕적 책임과 이해 인식에 대한 부분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정보통신 윤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앞서 나가고 윤리적 이슈는 사회 해결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윤리는 무인 자동차와 같이 윤리적 이슈가 먼저 해결돼야만이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사전 윤리 성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 부분에 대해서 아실로마 인공지능 23가지 원칙, 그래서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원칙 쭉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구글에서도 우리의 원칙 그러면서 사회적 유익해야 된다,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등등해서 이런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계에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선언을 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인공교육 선도학교 우수 운영 사례 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 핵심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튜터도 준비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안 탐색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중요한데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걸 보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니까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절차적 모델들, 그리고 적용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개선, 운영, 분석, 그리고 학습 및 평가, 통상적인 우리 이제 계획서에 적용됐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상담, 학부모 행정 이런 부분에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에서 인공지능 개념과 설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인공지능 기술 및 국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뭐 이걸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 4개월마다 엄청난 다른 프로그램이 막 나오는데, 이제 큰 대기업에서도, 교육 관련 대기업에서도 많이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웅진에서도 스마트홀 인공지능에서 뭐 학생들의 문제 체감 난이도, 예측 정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교원에서도 초등 대상 수학 학습 플랫폼 이런 걸 써서 이제 만들어서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스라고 취약점 분석 이런 부분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클래싱 AI 그래서 학습자 맞춤 수준 향상 프로그램, 그래서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에 적용하고 시도하고 있죠. 또 일종의 인터랙티브 교과서, 가상 튜터로 문제풀이, 그리고 패턴 찾기 활동 학습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교에서도 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맞춤형 수학 교육 서비스고요. 보면 주요 과목이죠. 국영수사과. 그리고 또 입시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과 컨텐츠보다 월등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자 월등하다 이렇게 못 느끼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선은 강제성 사용보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 와, 이거 좋은데? 초창기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가 도입될 때, 와, 이거 써야 되겠어. 파일 전송하는데 너무 좋아. 이미지 전송하는데 좋은데? 그리고 무료 통화도 되구나. 그럼 그걸 사용하게 되죠. 그런 정도의 매력을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 분야는 데이터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수학 수포자 발생 원인, 원인 분석, 근본적 해결 가로막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죠. 책상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초창기 선생님들이 왜 구멍을 뚫는지 몰랐죠.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을 아래 보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없는데 한동안 또 구멍 뚫는 친구들이 꽤 있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거 학생의 어떤 상태 분석이라든지 맞춤형 학습을 평가, 자동화를 위해서 학습자의 개별 특성과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개인화된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적응형 학습, 그러니까 학습자의 실시간 반응에 따라서 콘텐츠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 플랫폼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한 4-5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지원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기, 쓰기, 행동 영역에서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 수준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데이터를 내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분석된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또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지원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분석 도구는 교수 학습 지원 플랜과 연결되지만 조금 더 학습 데이터 분석과 성과 예측을 초점을 맞추는 도구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데이터 분석, 학습 성과 분석, 예측 및 경고, 맞춤형 피드백, 보고서 및 시각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도구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학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수업 자리 배치 도구와 행동 관리 플랫폼까지도 나오고 있죠. 선생님, 이런 걸 보면 점점점 학교가 영화의 매트릭스처럼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언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유형 보면은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 지원이 있고, 교사의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지원이 있고, 진로 설계 결과 수업 선택권 등등으로 적용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성, 그리고 수업의 효과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 지금 과도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따라가면서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기능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당 교과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조합하고, 그리고 기능에서 일부분을 또 사용하면서 선생님 업무와 융합하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햄버거를 폭탄이라 부르죠. 다름이 아니라 부품을 조립되었다. 그리고 요리라 그러죠. 요리.
그럼 융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쪽이 나쁘다, 조합이 나쁘다, 융합이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조합을 하고 일정 부분은 융합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포초등학교 벽화 그리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인공지능의 어떤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체험활동을 하고 야외 활동하는 것이 더 줄어드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